자, 그러면 군인 정치가의 등장을 이제 볼게요. 네, 군인 정치가에 등장했던 배경은 그 당시 사병화된 군인들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전에 이제 그 원로는 가두치배 체제를 붕괴시키고 이제 독재 권력을 확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군인 정치가 대표적인 권력 형태가 3두 정치죠.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이런 것들인데, 자, 그 군인 정치가의 단초를 얻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우스예요. 이 마리우스는 민중파의 일종인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이 사람은 이제 다른 그 군인 정치가들과 달리 좀 출신이 미천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크레이티지 안에서 피보호자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출세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아프리카 누미디아, 프랑스 갈리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 포토스에 반란이 나니까 그 당시 그걸 진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을 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마리우스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병제 개혁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이거 별번 2개 쳐놓으세요. 자, 마리우스의 병제 개혁은 배경을 보면 자영농민 몰라고 종전의 시민군 유지가 어려우니까 이 무산대중에 이제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이제 조직화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무산대중의 잠재력을 조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무직자나 무산자의 지원병으로서 직업군인을 편성하고요. 무장 공급이나 봉급을 받으며 이들은 복무를 마치면 이제 토지 급유를 해서 정착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용병제라고 보시면 돼요. 오병제. 예. 그래서 예전에는 군대 가려면 자기가 먹을 거 싸들고 군비 다 갖추고 무기 마련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무 빈털터리 해가지고 신체만 건강하면 가가지고 무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식량이나 이런 것도 다 대주고 퇴직 후에는 뭐까지 얻게 되는 거야? 토지까지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그 자기에게 월급과 먹을 것과 토지를 줬던 누구한테 충성을 하게 되죠? 장군에 대한 충성을 앞섰고, 이때 이제 공병이 아니라 장군의 사병으로 전락되죠. 그리고 이제 이 장군 사병된 전락된 그 군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당시 군인들이 그 정치에 개입을 해요. 언론을 무력화시키고 정치 무대를 등장하고 군인 정치가 등장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군인 정치가의 배경을 이뤘던 사람이 마리우스예요. 이 마리우스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좀 잠깐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74페이지 잠깐 보볼게요. (174페이지) 7번 문제. 재작문 문제죠. 자, 다음은 로마공화국의 사회관을 읽기 자료다 해갖고 이렇게 했고, 가 부분은 아까쯤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군인의 지원 자격을 변경했다. 그래서 기원전 107년에 북아프리카에서 복무할 병사를 모집할 때 군인의 지원 자격을 변경했다. 어떤 식으로 변경했죠? 무직자나 무산자 계층의 지원병 구성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조치, 로마의 군대의 성격을 변화했는데, 이제 국가의 공병에서 장군에 충성하는 사병으로 변환됐다. 그래서 공화정 후기에 이걸 바탕 군인 정치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술라죠. 술라. 예. 술라는 그 마리우스의 부하 장수예요. 근데 이 마리우스와 달리 이 사람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귀족들, 원로원 계층들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별쪽파 출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포투스 왕이 제1차 미트라 단테스 반란을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파를 제거하고 집권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갖고 그들의 추종자에게 분배를 해요. 이때 추종자라는 건 누굴까요? 원로원이죠. 원로원. 그래서 이 원로원 계층들에게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동맹 시 그 전쟁을 지나버렸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쯤에 이제 시민권을 부여해주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노예도 이제 친위대를 구성하고요. 친위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오타 수정하시고 종신 독재관을 취임하고요. 그 다음에 종전의 평민회와 부족회와 호민 간의 권한을 축소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키냐면 그 당시 원로원의 권한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원로원을 위원수를 600명까지 확대시켜. 그래서 이 원로원들로 600명도 좌파 사람을 기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술라는 종전의 노마 공화정 체제를 번영을 시키고 붕괴시킨 사람이야. 그래갖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춰한 그 통치 체제를 원로원 위주로 이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집권하는 사람이 폼페이우스예요. 이 폼페이우스. 자, 이 폼페이우스는 그 별족파 출신이야. 그 귀족 가문 출신이고요. 집안도 되게 좋아요. 이 사람도. 근데 이 폼페이우스는 좀 앞에 있는 술라와 좀 다르게 그 뭐냐면 대놓고 원로원 계층들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이제 그 국제를 존중하고 그 당시 술라가 만들었던 비정상적인 파행적인 원로원 중심의 국제를 다시 예전의 국제로 정치제도 바꿔놓죠. 그리고 또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평민층과 또 손을 잡아요. 그래서 그 당시 지지를 얻고요. 민중파에. 그 다음에 이제 크라소스와 시저의 손을 잡고 술라를 견제를 하죠. 그리고 시저와 이 폼페이우스가 나중에 사이가 나빠진 거지 초창기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시저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위치였냐면 시지가 아니라 시저죠. 원래 이제 제1차 3대 정치를 하기 전에 그 당시 크라소스와 폼페이우스가 로마의 권력을 양분했죠. 근데 이 크라소스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돈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는 뭘 가지고 있었냐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는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전공을 세요. 뭐 해적도 토벌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스파르타쿠스 반란 있죠? 이런 잔당도 소탕하고요. 그 다음에 미트르 단테스 뭐 이런 것들 반란을 진압하는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시저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시저가 그 당시 폼페이우스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줬죠. 율리아를. 거의 20살 넘는 차이인데 그 딸 줬어. 그래서 이제 그 폼페이우스의 한심을 사고 그 다음에 클라우소스하고 폼페이우스가 이게 계속 갈등을 일으키니까 클라우소스와 폼페이우스를 화해시킨 법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중개자로 하면서 은근슬쩍 자기가 이제 그 제1차 3대 정치에 이름을 꺼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폼페이우스와 클라우소스가 주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수술을 통해 시저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1차 3대 정치가 실시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 3대 정치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원로는 키게도를 내세웠죠. 이 키게도는 그 별족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동방 원정 후에 그 당시 폼페이우스가 제대군인 보상 요구를 원론에 요청했는데 그 거절했어. 그러니까 이제 폼페이우스가 열받아가지고 시저와 손을 잡고 크라소스와 손을 잡고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크라소스 같은 제1차 3대 정치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시저를 볼게요. 시저. 이 시저는 이제 이 사람도 명문가 출신이에요. 근데 이건 특이하게 뭐냐면 시저는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누구 편을 썼냐면 민중들 편을 썼어요. 민중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자기가 나중에 동방 군주제처럼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원래 이 시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라소스와 폼페이우스에 비해서 진짜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얼굴도 좀 못생겼고 시저의 약점이 대머리였거든요. 예. 그래서 대머리였어 이제 외모도 불품이 없었어. 이거 맨날 노름하고 그다음 바람 피고 빚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벌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크라소스하고 그다음에 폼페이우스 연결시켜 자기가 제 1차 3대 정치는 이제 이름을 걸어놓고 이제 했지만 자기에게는 돈도 없고 빚만 있고 어떤 군사적 경험도 없거든요. 그때 이것을 이제 돈을 벌고 군사적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릴 적에 갈리아를 쳤어요. 갈리아.
그래서 이제 이때 갈리아를 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갈리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일단 갈리아 민족 아세요? 갈리아? 갈리아 민족인데 이 갈리아 민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켈튼족이라고 하죠. 켈튼족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갈리아 지역은 이제 갈리아 민족은 어디에 이제 조사했던 사람이면 그 잉글랜드 남쪽 지역, 그다음 오늘날 프랑스, 그다음에 스위스, 그다음에 나일강 서부 지역, 그다음에 북부 이탈리아에 거주했던 그 민족이 그 갈리아 민족이에요. 그리고 잠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갈리아 민족은 게르만족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하고 달라요. 네, 민족적으로. 그래갖고 게르만족들은 엘베강 그 당시에 그 이동 지역에 살았던 지역이고 주로 이제 노르만족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살았던 지역까지 이제 게르만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갈리아 지역은 주로 갈리아 지역들이 집중적으로 살았던 지역이야. 그래서 이 갈리아 지역은 오늘날 어디를 의미할까요? 오늘날 프랑스 지역을 의미해요. 프랑스나 네덜란드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리아족들은 되게 군사력이 강했어요. 네, 근데 얘네 통일하지 못했어. 그래서 부족 단위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탈리아가 로마가 이 갈리아족들을 공격하는 적이 있어요. 정벌 하려고. 근데 번번이 실패한 거야. 근데 이 당시 이제 그 뭐냐면 헬베트족이라는 족이 있었어요. 헬베트족은 뭐냐면 스위스에 살고 있는 갈리아 한 파야. 그래서 이제 헬베트족들이 일어나서 로마의 경지를 막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거야. 헬베트족들이 그 뭐냐면 로마 경지를 왜 공격했냐?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포도를 잡았고 이제 신문하는 과정에서 헬베트족이 단합을 하고 이걸 중심으로 전체 갈리아족으로 통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덜커덩한 거지. 만약에 얘네 통합할 경우에 이제 로마가 군사적으로 밀리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통합하기 전에 뭐냐면 이들 치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로마가 뭘 가지고 있었죠? 에스파냐라는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에스파냐, 이탈리아가 육로가 개척이 안 돼. 중간에 누가 맡고 있었어요? 갈리아족들이 맡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해도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에스파냐를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기 그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갈리아죠. 프랑스 일대를 공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저가 갈리아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갈리아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갈리아족들이 그 이 로마의 공격을 받고 통합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베르킨 그 당시 이제 그 갈리아 부족 중에 그 아르베니족이 있어요. 그 아르베니아족이 이제 있었는데 베르킨 토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르킨 게토리스. 이 베르킨 게토리스가 그 당시 이제 그 갈리아 부족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로마의 시저에 대항을 하죠. 그 초창기 때는 잘 됐어요. 왜냐면 로마 군대는 소수였고 주로 보병 중심이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먼 거리에 갔을 때 보급이 안 됐어. 그래서 그 베르킨 그 토리스는 게토리스는 그 당시 갈리아족들을 이끌고 로마의 보급로를 다 끊어버린 거야. 기병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의 그 보급로를 더 차단시키기 위해서 초토화 정책을 하죠. 자기 마을 불태우고. 그래갖고 한동안은 시저가 위기에 처해졌는데 그때 이제 갈리아의 도시 중에 한 개가 남아있었어요. 그걸 이제 시저가 점령해가지고 거기에서 2년분 식량을 확보하게 되죠. 결국에는 베르킨 게토리스를 포위하고 항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갈리아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갈리아 지역이 로마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때부터 이 갈리아 부족들이 노마되기 시작해요. 라틴화 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 갈리아 지역에 로마 문화가 20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갈리아 정복을 기록한 그 문화가 뭐냐면 갈리아 정기죠. 갈리아 정기. 예. 그래서 정복 기사가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때 갈리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시저는 막대한 군대를 이제 양성할 수 있었고 자기 시야에 둘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돈도 얻게 돼. 갈리아의 부족들이 약탈해가지고 이제 빚을 다 청산하고 이제 억대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이때 로마에 누가 남아 있었죠? 폼페이우스가 남아 있어요. 근데 폼페이우스하고
그다음 시저는 처음에 관계가 좋았다고 했죠. 그래서 사이와 장인 관계였는데, 근데 시저의 딸이었던 율리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폼페이우스가 이제 시저를 쳐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견제했던 크라소스가 또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공격해요? 노마를 공격하죠. 그때 이제 그 중간에 강이 하나 있는데 북부에 그게 이제 뭐냐면 로비콘 강이죠. 그래서 그때 이 로비콘 강을 넘지 못하게 됐어. 군대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유명한 주사위는 던졌다라는 이제 그 말을 하고 뭐냐면 군대에 있고 노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마에 이제 시저 군대가 몰려온다니까 이제 그 당시 그 폼페이우스는 저쪽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 도망을 가요. 예. 그래갖고 그리스에서 군대를 결집을 시켜. 그래갖고 다시 이제 그리스에 결집된 폼페이우스와 그 다음에 시저의 군대가 그리스의 평원에서 맞붙게 되죠. 아테네 북쪽에 있는 평원에서. 예. 그래서 결국에 누가 이겨요? 시저가 이기죠. 그래서 폼페이우스가 이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쪽 이집트로 도망가. 그때 이집트는 무슨 왕조가 있었냐면 포틀로마이우스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포틀로마이우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때 포틀로마이우스 13세와 그 다음에 그의 클레오파트라 7세가 공동 통치하고 있었어요. 둘은 이제 뭐냐면 그 자매 관계인데 일종의 뭐냐면 여동생하고 아니, 누나하고 남동생 관계인데 또 이게 결혼을 하고 있었어. 근친혼이었어. 하여튼 그때 이제 그 뭐냐면 포틀로마이우스가 얘를 잡아서 목을 잘라다가 그 당시 누가 왔죠? 시저가 오니까 목을 받쳤죠. 그러니까 시저가 열을 받으면서 너는 왜 내가 잘려야 할 걸 대신 잘려주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분노를 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손을 잡으면 클레오파트라하고 손을 잡아요. 네, 그때 포틀로마이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부부왕이었지만 이게 솔직히 동생하고 누나가 부부관계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는 이제 자기가 단독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시저가 있는 그 침소에 자기 몸을 갖다 바쳤죠. 비단을 둘러싸고 갖다 바치면서 거기에 짝짝꿍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저와 클레오파트가 이제 짝짝꿍 해서 누굴 보내는 포틀로마이우스를 치고 클레오파트를 영으로 모셨던 거죠. 그리고 클레오파트하고 시저 간에 또 뭐냐면 한동안 민홀 관계에 있다가 거기에 또 자식도 태어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탈리아 들어간 거예요, 시저가. 자, 그래서 시저가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했던 정책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충성했던 노병들에게 정착을 위해서 토지를 하사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신전과 공공 건물을 건조하는데, 이거 국가재정에서 건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으로. 그래서 갈리아 정복 때 얻은 그 여러 가지 재산들 있죠.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부채를 상갑시키고, 징세제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새로운 달력을 제정했죠. 또 그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율리우스력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 잠깐 있었다고 했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집트 달력이 뛰어난 걸 보고, 이집트 달력을 가져가고, 정리해서 만든 게 율리우스력이고, 이 율리우스력을 좀 있다가 나중에 좀 개선된 게 그레고리역이죠. 예, 이 그레고리역이 지금의 서양 달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죠. 그 다음에 하프에 자신의 조상을 새겼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왜냐면 하프에 자신의 그 초상을 새겼다는 거는 예전에 그 오리엔트 동방군주들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페르시아라든지 그 알렉산더 제국이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이걸 통해서 자신이 뭐가 되겠다는 거야. 집정관, 독재관을 벗어나서 황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르타고와 코린도 같은 식민지 건설에 가난한 이주민을 이주시키고요.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 갈리아 지역과 시칠리아의 라틴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군주제를 수립하려고 했지만 공화주의를 정통을 지키는 공화파에 암살당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민중들을 인기를 끌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다? 민중들의 인기를 받아서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종전에 이제 공화주의 정통을 지키려던 공화파들이 그걸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이 공화파들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그 민중들에 대한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죠? 원로원 중심의 정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투스, 그 다음에 그 카시우스라고 보시죠. 키사우스가 아니라 카시우스 등등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루투스, 뭐 카시우스 이런 사람들은 그 예전에 시저하고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저의 친구이자 그 다음에 자기 부하 장수였어. 그래서 시저가 상당히 인복이 없었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시저를 죽였던 사람이 한 22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앞장섰던 브루투스는 누구냐면 자기의 예인의 예전에 그 아들이었죠. 그래서 청소에 아꼈던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브루투스가 이제 이게 그 시저를 죽이고 시저가 브루투스가 자기 죽는 걸 보고 유명한 말, 브루투스 너무하죠. 믿었던 너무하죠. 이렇게 날 죽이는구나. 이거 25명 중에 5명은 아까 이제 카시우스처럼 자기 예전에 갈리아 정벌 때 그 군단장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부하 장수야. 하여튼 그것 때문에 암살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제2차 3대 정치를 넘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뭐냐면 2차 3대 정치는 누구야? 원래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세세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시저의 부하장수 제1인자, 시저의 개성자는 누구였냐면 안토니우스예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당연히 시저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시저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유언장에다 자신의 뭐냐면 군사권을 누구한테 넘긴 내용이 있냐면, 거기에 이제 그 자기의 그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그땐 조카죠. 조카를 그 당시 이제 양아들 삼아가지고 했는데 그 옥타비아누스가 있어. 네, 자기 조카들, 옥타비아누스 원래 조카인데 얘들 양아들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그리스에 유학하고 있었거든. 18살 나이에 불과했는데 유언장에 옥타비아누스를 권력을 넘긴 거야. 모든 군사권을 옥타비아누스한테 줘라. 이렇게 유언장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도 시절 따랐던 군대도 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원해 준 거야.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그걸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렇게 2대 거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레피두스를 각각 붙인 거야. 그래서 제2차 3대 정치가 있었죠. 그래서 제2차 3대 정치파가 이제 로마를 장악하고, 그때 이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그 공화파들은 어디로 도망갔냐면 마케도니아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여기 마케도니아 쪽에서 세력을 결집시켜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2차 3대 정치파들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제 공화파를 공격하죠. 마케도니아 가갖고. 그래갖고 필로피 전투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제2차 3대 정치파들이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그 공화파들을 몰아내고 이들을 쳐부시죠. 필로피 전투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뭐예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장악하고요. 안토니우스는 갈리아,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지역까지 장악한 거야. 초창기 때는 안토니우스가 상당히 유리했거든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어디로 이제 가냐면 이집트에 있다가 누구하고 눈을 맞았죠? 클레오파트라하고 눈을 맞았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의 민심이 어쪽으로 돌아가요? 옥타비아누스로 돌아가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누굴 공격했냐면 저쪽 이집트를 공격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어난 전투가 악티움 해전이죠. 자, 이때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실제로 이 사람은 정치적 감각이 되게 있는데, 정치에 상당히 잘했는데, 군사적 재능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계승을 해놓고, 군사적 보조자로서 이제 시저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누굴 남겼냐면, 아그리파를 보조해주도록 했어, 아그리파가. 아그리파는 누구냐면, 그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에요. 젊은 장군인데,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그 석고상 중에 잘생긴 남자 석고상 있죠? 이게 아그리파야. 그래서 실제로 그 악티움은 아그리파하고 그 다음에 안티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 연합한 데가 한 거죠. 이 악티움은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악티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거야. 그리스. 그 예전에 레파톤 해전 아시죠? 레파톤 해전이 악티움의 동일한 장소야. 여기가. 그래서 초기 때는 이제 주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 연합한 데는 대형 성당으로 유지됐고, 이에 반해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파가 이끌었던 그 로마군 함대는 뭐냐면 소형 성박 위주였어요. 그래서 이 소형 성박을 위주했고, 그 당시 대형 성박 공격해서 분리시켜 놓고, 이들을 도중에 이제 그 만 밖으로 끄집어내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클레오파트라의 성박이 도중에 도망을 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가 쫓아간 거예요? 안토니우스가 쫓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때 패하고 나서
이제 주변부터 욕을 얻어먹는 거지. 여자 싸우지도 않고 여자 꽁무니나 가서 도망갔다. 그래서 결국 우울증 걸려서 1년 만에 자살나죠. 그리고 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까지 공격해서 점령하게 되고 클레오파트를 포로 잡게 되죠. 그러면 클레오파트는 예전에 안토니우스나 시저처럼 꼬실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의 콧대가 높았던 거야. 옥타비아누스가 콧대가 높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살 내버린 클레오파트라가.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의 그거 좀 낮았으면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이때 코의 의미는 노마의 클레오파트의 콧대라는 건 눈높이가 아니라 이때는 진짜 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뭐 하여튼 그래갖고 이 악티오메진의 의미 외워두세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헬레니즘을 패망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때 이제 포톨로마이오스 왕조가 멸망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제국이 패망을 했고 지중해 세계가 완전히 노마 세력권 안에 완전히 통합됐고요. 그 다음에 노마안의 공화정 제도를 이제 유지하려는 공화파가 후퇴하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오면서 이집트를 점령함으로써 이 옥타비아누스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노마의 재정을 넘어가죠. 노마의 재정. 자, 노마의 재정에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디오클라티누스 두 명의 황제의 업적이죠.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도 아우구스투스가 나왔죠. 자,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해서 디오클라티누스 제기될 때는 원수정 형태가 등장해요. 이 원수정은 프리케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요거는 이제 겉으로는 공화정이지만 실제 운영은 재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뒤에 디오클라티누스 때부터는 실제인 재정으로 넘어가죠. 도미네제, 전제구조요. 그래서 재정을 이렇게 두 개씩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원수정을 열었던 옥타비아누스, 이때부터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원래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는 누가 갖다 바쳤냐면 원로원이 갖다 바쳤어요. 예. 원로원이 왜 갖다 바쳤냐면 이제 악티오메이전 이외에 권력은 누구한테 다 가지고 있죠? 옥타비아누스가 갖고 있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원로원에 들어서 연설을 냈어.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줘? 원로원한테 주겠다. 그래서 나는 노마의 공화정을 지지한다. 그래서 나는 물러나서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정치 그만두고 때려치고 물러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말을 듣고 원로원이 그러면 너보고 이제 그럼 집에 가서 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못 하겠죠. 왜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예전에 자기 정적들 무지하게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렸다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 근데 또 이 사람한테 황제라고 친구를 올리기는 또 힘들어. 왜냐면 황제 괜히 올렸다가 너 예전에 시저가 황제 되려고 해서 죽은 거 있잖아. 그렇죠. 너 이렇게 황제 올려놓고 내가 황제가 되면 너 죽이려고 하지. 나 죽이려고 하지. 이런 식으로 몰아세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언론에서 뭐냐면 칭호를 하나 줬던 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거야. 이게 종호한 자죠. 원래 아우구스투스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줬던 칭호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뭐냐면 나중에 황제라는 의미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로는 황제에게 군대 지휘권, 속주 관리권, 통제권, 집정관, 호민관 다 줘. 그래서 권력을 다 갖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자신을 황제로 칭하기 좀 그러니까 김정은 지금 거의 왕이죠. 뭐라고 하죠, 자기를? 국방위원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신도 좀 칭호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시민이야. 근데 제1의 시민이다. 프리케스, 황제라가 아니라 프리케스. 그러니까 제1의 시민이다. 이걸 제1의 시민이 통치하는 거 한자로 번역해서 이게 원수정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죠? 이건 재정이에요, 재정. 예. 그래서 겉으로는 공화제를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재정 형태를 유지했던 게 원수정의 본질이다. 예. 그럼 왜 자기가 황제지만 황제라는 칭호를 안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자기 양아버지였던 시저가 왜 암살당했죠? 황제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암살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황제 칭호를 거부하고 대신에 프리케스나 아우구스투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황제가 됐던 사람이
그 아우구스투스사. 그래서 실제 여기부터 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수정이라는 것은 퍼에케스의 정치, 제2대 시민의 정치인데 원로원 이혼의 명분 첫 번째 이름을 기재해서 제2대 시민이라고 했고 원로원은 황제의 군대 지휘권, 속주의 관리 통제권을 부여했고 또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라는 종칭을 선서했다. 자, 카이사르는 독재자적 지배가 실패한 걸 거울 삼아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공화정 체제를 살리면서 군대들 명령권을 비롯한 집정과 호민관 등의 직권을 다 가지면서 지배체제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공화국이지만 실제로는 재정 운영 형태다. 이번에 이제 원수정의 정치제 특징이 시험문이 나왔죠. 자,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을 보세요.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2번이 나왔어.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러면 이 아우구스투스 원수정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이제 그 시저가 왜 그 옥타비아누스를 자기 후계자로 이제 지정했냐면 옥타비아누스는 군사적 능력이 없어요. 뭐가 있냐면 정치적 감각이 되게 빨랐던 사람이야. 정치적 능력. 그래서 앞으로 로마 제국을 뭐냐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난 장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그 시저의 그 판단대로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 사람은 예전에 이제 그 3대 정치가들은 권력만 추구했어. 근데 이 권력 밑에 있는 근원이 권력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권력의 근원을 생각했죠. 이 권력이 어디에 나오는가? 근본적으로 이걸 생각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 권력의 근원을 생각해보고 그 근원을 어떻게 하면 황제 쪽으로 몰아가고 제도화시킬 것인가? 자기가 이런 걸 생각을 구조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원수정이라는 그 형태 권력의 근원. 이 사람은 뭘로 봤냐면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민중의 지지. 또 하나는 그 예전에 모태똥이 유명한 말을 했죠. 권력은 어디에 나와요? 총에 나오죠. 어디 나오죠? 네, 군대. 그래서 예전에 이제 3대 정치가도 민중의 지지를 받고 군대를 이제 장악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사람은 그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3대 정치가들은 개인 차원에서 했거든. 자기 돈 풀고 그 다음에 민중들의 빵과 서커스 제공하고 자기들 군대를 모집해서 사병화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 이 사람은 이 민중의 지지와 군대를 그 권력의 근원을 보고 이 사람은 국가 차원에서 이걸 제도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냐? 자, 민중의 지지와 군대의 그 지지를 장기적으로 항구적으로 만들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돼, 돈.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재정을 확보해야 돼. 재정. 그리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해서 행정 개편과 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세금을 걷는 조세 제도도 개편도 같이 넣어야 되겠죠. 당시 그러면 또 군대도 개편을 해야겠죠.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이제 누구한테 돌려? 황제에게 돌리기 위해서 황제가 여러 가지 민중들에게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그 황실 재정에서 뭘 해요? 여러 가지 뭐 빵도 제공하고 서커스도 제공해주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황제가 또 뭘 여러 목욕탕도 만들어주고 경기장도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민중의 지지를 황제에게 돌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날 군대 개편도 일어났죠. 예전에 군대는 국가의 공병이 아니었어요. 뭐였죠? 사병이었죠. 그래서 황제의 군대, 국가의 군대도 개편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개인의 군대를 황제가 다 직속시킨 다음에 그 군대 개편이 갔죠. 그래서 이제 친위대 야전군단 보조군 이렇게 개편을 하고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자, 재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행정 개편과 조세제도 개편을 같이 넣어줬어요. 자, 행정제도 개편은 속주를 두 개로 나눴죠? 뭘로 나눴죠? 그 원로원이 지배하는 속주와 그 다음 누가 또 지배하는 속주? 그 다음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속주로 나누죠. 그래서 원로원이 지배하는 속주에는 공공재고 거기서 거둔 거는 공공재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황제가 지배한 속주는 어디에? 황실 개인의 황실 재정이 들어가죠. 이걸 이제 황실 재정을 뭐라고 하냐면 라틴어로 피스쿠스라고 해요. 피스쿠스. 예. 그래서 왜 피스쿠스냐? 거기 피스쿠스는 라틴어 바구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은이나 금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원로원이 지배한 속주는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시칠리아가 대표적이고, 황제가 지배한 속주는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이집트. 그 당시 제일 부유한 지역이 어디죠? 이집트죠. 이집트가 제일 곡물 생산도 많고 제일 잘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온 재정이 황실 재정이 더 컸어. 그래서 이 황실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군인들에게 월급도 주고 공무원들도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민중대 지지를 끌기 위해서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빵과 서커스도 제공해주고 목욕탕도 지어주고 경기장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확실한 권력의 근원, 민족의 근원 지지와 군대를 장악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개혁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조세제도도 개편했죠. 세금을 홀쭉을 걷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세금 제도가 뭐냐면 징세 청부업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종의 외주화 준 거야. 아웃소싱을.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맡기면 이 사람들이 징세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를 자기가 갖고 나머지는 국가에 주는 데인데,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 떼어먹는 것도 많고 부정부패도 많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징세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서 징세 청부업자들 좀 개선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예 징세 청부업자들 폐지시키고 국가가 관리를 파견해서 뭐죠? 직접 걷게 돼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개혁을 했다. 그런 것들 개혁의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개혁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먼저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종전 사병화된 군대를 공병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군대들을 통수권을 황제에게 집중시키죠. 그리고 이제 마리우스 지원병제를 계승해서 주로 직업군인을 양성하죠. 그래서 군사자금은 사제는 뭘까요? 황실재정이죠. 그래서 황실재정에서 군인재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얘네들 월급을 자기가 준 거야. 예전에 삼두 정치가들이 월급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주는 거죠. 자, 그 로마 군대에 이제 뭐냐면 그 병종을 개편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편했냐면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친위대는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고 특별 대우를 받는 군대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군대고 이탈리아인도 구성되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돼 있어요. 그다음 야전 군대가 있는데 이 야전 군대는 제국 변경에 국경선의 야전에 배치했던 군대죠. 그래서 원래 이 초창기 때는 이탈리아의 군인으로 구성됐는데 나중에 로마 속주민으로 대치돼요. 이게 이제 25개 군단이거든요. 그래갖고 왜 속주민으로 주시로 바뀌냐면 이들을 이동을 금지시켜. 로마 안으로 들어오는 걸 금지시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주둔하면 계속 주둔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요게 이탈리아 군인들이 주로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현지 여자들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현지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그 자식들 군인이 세습되고, 그 다음에 3대, 4대 들어가면 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속주민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야전 군대가 주둔했던 캠프들, 로마인 캠프들이 그날 지금 유럽의 중요한 도시들이 된 거예요. 대부분. 자, 보조군은 속주민으로 구성됐죠. 뭐 갈리아족, 게르만족, 그래서 야전군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제대 후에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우구스투스 때 얘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친위대든 야전군단이든 보조군은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하니까 누가 대신하게 되냐면 주변의 이민족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신하거든요. 특히 이제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봐요. 처음에 게르만족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뭘로 들어오냐면 집단별로 계약받고 들어와. 그래서 로마 제정 후기 때 들어가면 어떤 형상까지 나면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로마 군대에 맞는 그 군대 그 구성원들이 게르만족들이야. 그래서 실제로 게르만과 게르만이 싸우는 그런 이제 형상까지 보이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개편을 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결과를 보면 그 농촌의 중상층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제는 법제적으로 이탈리아 자유노예 번역 의무가 법제로 폐기됐죠. 그리고 군대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 충성 확보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 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군인 군고를 신설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재정 때는 그 군대를 장악해서 돈을 장악해야죠. 그래서 항상 재정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세원을 확대해서 군인들 월급 주는 게 그 당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이탈리아 출신자들이 군단병을 구성했지만 야전군대나 친위대는 후기 때 군단병은 이동 대신에 상시 주둔하면서 속주 출신으로 구성되어 갔고 친위대는 이탈리아 출신자로 구성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위대조차도 게르만족이나 이런 이민족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예. 그 다음 명칭에도 좀 약간 알아볼 게 뭐냐면 거기에 야전군단은 있는데 거기 야전군단을 이제 그 어떤 책에서는 시민군단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명칭이 좀 달라요. 근데 똑같은 부대예요. 왜냐면 책마다 좀 다른 거예요. 예. 야전군은 이제 뭐냐면 저기 서강에 있는 군대 표현이고 그 다음에 그 서총에서는 시민군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서기에서는 내가 이름 까먹었는데 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예. 근데 똑같은 군대의 명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속주의 통치 방법을 보면요. 속주는 원로원과 함께 분할 통치했고요. 그 위험한 지역이나 돈 되는 지역들은 황제가 직접 통치했죠. 그래서 속주의 통치 방법은 총독을 파견해서 세금을 징수했고 행정은 속주 출신을 담당했다. 그리고 상층 속주 시민들에게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나 라틴 시민권을 부여해서 이들을 로마 지배층으로 편입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징세청부업자들을 파견해서 이걸 좀 개선하려고 했지만 안 돼갖고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로마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가 확장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도시 문화를 주변으로 이식시켜. 그래서 곳곳 로마의 그 신민지 안에 수도 로마를 모방한 도시를 건설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중심으로 로마의 찬란한 문화를 이식시켜주죠.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전쟁하는 과정, 정복하는 과정 계기잖아요. 그러면 엄격하게 토벌을 해. 완전히 장혹하게. 그렇지만 일단 자기 체제 내에서 들어오고 항복해 오면 적극적 포용하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상층부들 지배층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로마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거야. 도시도 만들어주고 공물도 대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도 훌륭한 문화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문화가 지중해 연안에 확대되고 나가면서 그 당시 많은 그 로마의 정복민들이 그 로마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오늘날 로마 문화의 바탕이 딱 그 유도 문화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민지 35년 동안 받았죠. 우리는 35년 동안 붕괴하잖아요. 치욕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상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로마 문화가 들어온 거, 로마군이 점령한 걸 오히려 더 기념해요. 여기 이 로마군이 와가지고 우리를 정복했지만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여기 왔다. 그래갖고 이런 기념 행사도 하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제 그 속주를 통치하기 위해서 도를 건설하고 상비군을 중둔하고요. 화폐를 통일하고 그 다음 로마시를 숭배하는 정책도 했지만 뭐 그 강요하진 않았어요. 예, 다양한 신들을 또 인정해주고 그런 정책들을 했다라는 거죠. 자, 재정을 볼게요. 그때 이제 제국체제, 황제체제를 유지하기, 원수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되게 중요했는데 앞에 징세청부업자들 개선하고 있죠. 그래서 징세청부업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지만 이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징세청부업자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이제 했지만 이게 또 계속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징세청부업자들이 세금 줬는 제도를 폐지하고 누굴 통해서 총독이 직접 이제 지방관을 파견해서 받는 제도 바뀌게 돼요. 예. 이거는 나중에 있지만 이제 징세청부업자들 그 징세청부 제도를 개선했던 걸 좀 더 적어놓으세요. 나중에 징세청부 제도 자체를 폐지해요. 그리고 총독의 관리가 징세 업무를 받게 되죠. 예. 그 다음 정확한 인구조사 재산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 인두세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 판매세와 상속세를 내는데 이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독신남녀들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치품주가 널리 확산되다 보니까 결혼 안 해도 그게 뭐 성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발달됐어. 뭐 여자 노예도 많고.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독신 남녀들에게 세금을 뭐냐면 부과해. 그래서 노총과 노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결혼을 장려하죠. 그래서 예를 많이 낳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했다. 이거 왜 적어놓냐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어요. 12년 기출문제에. 예.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세금 되게 많이 냈겠죠. 여기 살았으면. 예. 독신 남녀들 세금을 많이 걷고 예 낳도록 막 하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속주 정책을 개선했죠. 그래갖고 공화정 시대의 수탈 정책에서 안정화 정책을 했고 앞에 언급한 첨부인 납세수제를 폐지하고 정부 관리를 파견해 정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피스쿠스를 설치하죠. 항실 재정을. 그래서 그 다음에 총독직까지에서 걷어진 그 뭐냐면 많은 세금들을 뭐냐면 항실 재정을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국가 재정이 항실 재정 비중이 높다 보니까 항제 개인의 재산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항실 재정을 항제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 쓰죠. 그래서 공공부담,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고요. 일자리도 창출하고 군인들의 공무원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원수정 기반을 유지했다.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는 권력 근원을 한다고 했죠? 권력을 장악하는 뭘 유지해요? 군대와 민중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군대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 뭘 장악해야죠? 돈을 장악하죠. 재정개혁. 그래서 재정개혁을 하고 군대개혁을 하면서 그 부수적으로 행정개혁과 조세개혁도 같이 이루어졌다.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한 세트.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내정은 잘했는데 이 사람이 뭘 못했냐면 외정을 못했어. 외정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정복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 악티움 내전이나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정복 사업은 아니죠. 뭐냐 이거 노마 내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정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원래 이제 노마가 이제 경계선을 이제 그 설정할 때 어디까지 경계선을 하려고 했냐면 다누브강하고 엘베강까지 경계선을 적으려고 했어요. 엘베강 일대는 누가 살았냐면 그 게르만족들 아시죠? 게르만이라는 지역에서 게르만족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게르만 지역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지역 총독으로 누굴 임명했냐면 바로스라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근데 이 바로스가 폭정을 했어. 그래갖고 게르만 부족들 땅들을 막 와가지고 약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막 하니까 게르만족들의 분노가 뭐야? 하늘 올라가겠죠. 분노 게이지가. 그때 누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냐면 아르미니우스가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이 원래 아르미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게르만 출신이지만 로마의 보조군단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바로스하고 친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바로스하고 이제 친했고 또 이 사람이 보조군 출신이다 보니까 로마의 군대 형태나 이런 것들 운영 형태 알고 있죠. 예, 전략 전술 같은 것들을.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아르미니우스가 바로스에 가갖고 지금 게르만의 한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토이투 프로크 전투, 토이투 프로크 숲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그 당시 바로스가 거의 이제 세계 군단, 거의 2만 명이죠. 2만 명을 이끌고 어디를 가냐면 토이투 프로크 숲을 지나서 반란을 일으켰던 부족들을 지나서 가겠다고 이제 군대를 일으킨 거야. 그러면 이 토이투 프로크 숲 전투는 뭐가 문제냐면 그 숲을 지내려면 뒤에 후방 부대를 좀 두고 한 부대씩 통과시켜야 되는데 매복에 전혀 상관없이 그 부대를 그냥 투입을 시켜버린 거야. 근데 그 매복적으로 전차를 하려고 했던 이제 맡겼던 부대가 어떠면 보조군인데 보조군은 누구죠? 아르미니우스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그 정찰을 하면서 거짓복을 한 거죠. 여기에는 지금 매복군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그 로마군들이 토이투 프로크 숲을 세계 군단이 곧바로 그냥 일직선상 그냥 지나간 거야. 뒤에 후속 부대도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매복되어 있던 아르미니우스의 게르만군들이 공격해 들어온 거야. 근데 로마 군대의 특징이 평원 전투는 강한데 이렇게 이제 숲을 통해서 지형지물이 복잡한 데는 못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대규모 학살전을 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로마의 세계 군단을 정멸시켜요. 그때 세계 군단은
어마어마한 게 뭐냐면 그때 노마 군단 10개 군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 군단은 뭐야? 노마 군단의 3분의 1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요 지역을 점령을 못하겠다. 그래서 엘베강 지역을 포기해버리고 국경선을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일강 지역 후퇴해요. 게르만 지역의 바깥쪽으로. 그래서 위에 이제 나일강과 그 당시 그 다뉴브강 경계선으로 국경선 정해져. 북쪽 경계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아우구스투스 유언을 남길 때 엘베강 쪽으로 가지 마라 하면서 그 이후에 나일강과 그 다뉴브강이 그 로마의 북쪽 경계에서 이렇게 굳어지게 돼요. 예. 자, 하여튼 그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토이투프루크 전투인데 그 한번 꼭 외워두세요. 이거. 예. 유명한 전투니까. 자, 기타를 보면 이 시대 문화가 발달됐고요. 로마의 거리가 정복됐고 그 다음에 사회 기강이 확립됐죠. 왜냐하면 그 당시 너무 그 뭐냐면 간통한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풍기가 문란했어. 심지어는 그 딸조차도 풍기가 문란해가지고 그 거리에 나가고 몸 팔고 막 여자 남자들 원나이트 하고 그래서 결국엔 쫓겨나죠. 예, 자기 딸도 저기 섬에 유배시켰어. 그 다음에 사후 신격화됐다. 그리고 그 딸, 그러니까 딸이 그 저기 문란한 딸 있죠. 그 문란한 딸의 사이가 티베리우스야. 이 티베리우스에게 황제지를 넘겼죠. 그래서 이대 티베리우스가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의인은 전반적인 형상 유지 정책을 해서 국내에 안정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국경선을 다뉴브강에서 나일강으로 정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한참 동안 한 100년 동안 로마의 평화, 심해에 의해서 노마의 심해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팍스 로마 시대를 이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뒤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레도 플라비누스조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볼게요. 자, 클라우디우스는 제4대 황제죠.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 가업을 계승하고 그렇지만 네도의 어머니였던 그 아그리피냐에 의해서 독살당하죠. 이 사람은 보이트나를 재정복하고 보이트나를 한 번 점령당했죠. 잉글랜드 누가 점령했죠? 시저가 점령했잖아요. 근데 켈튼족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쫓겨났는데 그걸 다시 재정복하고 트라키아 지역을 편입시키고 갈리아 방비를 강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켰다. 그 다음에 5대 황제가 네도죠. 네도가 이제 그 뭐냐면 이 사람 폭군이죠.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를 살해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나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냐면 기독교인들에 넘겨요. 로마가 이제 1세대 보면 이 사람이 좀 약간 예술적 기질이 있어요. 해가지고 로마 시내가 불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일부러 방화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을 하니까 이것을 뭐냐면 노면하려고 이걸 누가 방화했다고 이제 속이냐면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당했죠.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처형당하니까 도망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쳐 나오니까 그때 예수가 이제 오면서 또박또박 로마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나는 거기 가서 순교해서 죽으려다 하니까 베드로가 깨달음 먹고 뭐예요?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설상 이게 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베드로가 거기 로마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 로마가 뭐예요? 카톨릭 중심지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소설로 한 얘기 있죠. 키온 베디스라는 그 소재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에 네로는 해방 노예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자결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초기 왕조였던 율리우스 티베리우스주가 종말을 했다.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왕조가 계속 교체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왕조가 계속 가잖아요. 근데 로마는 여러 왕조들이 혈통에 상관없이 계속 교체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장했던 왕조가 플라디우스주인데 베스파시오누스가 이제 홀라 사태를 수습하고 팔레스타가 갈리아 반란을 진압하고요. 그 다음 원형국장 콜로세움 유명하죠? 여기 건설됐고요. 티투스 때 이제 베수비우스 화살이 폭발되죠? 폼페이가 매몰되는데 이때 매몰되면서 우리에게 로마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적을 고선에 남겨줬죠. 자,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때 이제 변경을 강화시키고 점제 정치를 강화했지만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참참 혼란기가 있다가 무슨 시기 넘어가죠? 오연제 시기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정치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75페이지 펴보세요.
자, 175페이지 9번 문제 볼까요? 아까 이제 좀 잠못 얘기하다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자, 미주진 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죽은 후에 공화국에 충성한 군대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필로피 전투에서 이제 패한 거죠. 폼피우스는 시리아에서 진압됐고 레피두스는 밀려냈으며 안토니오는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두나 호칭을 없애고 콘수림을 가시했다. 집정관이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그 정책으로 말하는 거는 틀린 것을 찾아보면 이집트의 태양력을 기초로 새로운 달력을 만들었다. 율리우스력을 만든 사람은 누구죠? 시저죠. 틀렸고. 그 다음 항시제정 피스쿠스를 설치해서 국가재정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속주들 원료원 가나의 속주와 항제 직할 속주로 나눠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독신 남녀들의 결혼을 독려하는 등 출산 장려책을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주민들을 구성된 보조군을 구성하고 전역한 보조군에게 뭘 줬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볼 문제가 몇 번이냐면 175페이지. 이게 9번 문제인데 잠깐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79페이지네요. 자, 미주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쓰고 기획의 특징을 쓰시오. 그리고 니은에 관련 해전 이름을 쓰고 니은의 결과 수입된 기획의 경제적 기반에 대한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지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말로 이 사람을 찬양하고 비판한다. 자신의 도리와 국가적 위기가 법을 존수할 겨를도 없이 그를 내전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왕이나 독재관의 자리를 오르지 않고 프리키스제 영어 발음으로는 수입하면서 국가의 질서를 회복했다. 군대를 신중하게 대도 운영했으며 절대 다수를 위해서 평화 유지만 목적으로 삼았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은 동료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다. 그는 군품으로 군인을 모집하고 뇌물로 집정간의 군대를 끌어모았다. 안토니우스를 처치하고 그에게 맡겨진 군대를 그는 국가에 대항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가는 일단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죠. 예. 근데 가는 옥타비아누스를 호의적으로 보는 내용이고, 그 다음 나는 옥타비아누스를 뭐죠? 별로 안 좋게 보는 내용이죠. 예, 비판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쓰면 되는데, 거기 이제 게시판을 보니까 논쟁이 붙었더라고. 옥타비아누스냐 아우구스투스냐. 근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나 옥타비아누스 둘 다 써도 돼요. 예. 자, 그 다음 프리키피아투스, 그러니까 프리키스의 원수정의 특징은 형식적으로 공화정이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항제로서 군림에 통치했다. 그 다음에 기만적인 관계에서 형보서 자신의 목숨을 내줬다 하면서 니은과 관련된 안토니우스하고 한번 싸웠던 게 뭐죠? 악티움 회전이죠. 악티움 회전. 그래서 그 안토니우스는 기만적인 관계에 대한 형벌로 자신의 목숨을 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티오니우스 악티움 회전에서 싸우는 도중에 클레오파트라가 도망가니까 같이 따라갔죠. 그래갖고 결국에 자기 부하들 버리고 여자 뒷공무원이나 쫓아가는 사람은 비난을 받게 돼요. 결국에는 그게 우울증이 시달려갖고 1년 만에 자결을 하게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키파키우스의 경제 기반, 그러니까 악티움 회전을 계기로 해서 그게 뭐죠? 이집트가 아우구스투스의 개인 재산이 된 거죠. 이집트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 왕국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재산은 누구가 된 거죠? 파라오의 재산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일종의 파라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을 제가 다 갖게 됐다. 그래서 이집트는 제일 그 당시에 지주의 연안에서 제일 잘 쌓았던 고창지대였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뭘 보냐면 형성평가, 총괄평가 내용 볼게요. 자, 168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자, 168페이지 8번 문제 보면,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168페이지 8번 문제가, 이건 잠깐만요. 이건,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 제가 잘못 썼어요. 예,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 노마항제가 개편한 군대 세가를 쓰고, 이때 그 항제가 군을 장악할 수 있었던 재정개혁 기반을 알아보시오. 나는 나의 제6차 7차 집정관 재임 중에 내단을 진압한 후 그 다음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 나의 권한이 국가의 주권으로 노마 원론과 국민에 이양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그 공적과 봉사 때문에 원론에 유기했던 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 누구죠?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 자, 옥타비아누스가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병이었던 것을 황제에게 충성한 공병으로 바꿔놨죠. 그래서 군대 개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그 당시에 이제 군대 명칭 신의대, 그 다음에 야정군, 보조군. 근데 아마 서강에서는 야정군이라고 하지 않고 정규군단이었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서충은 시민군단이라고. 자, 재정적 기반은 아우구스투스는 많은 사제를 투입하여 군인기금을 마련하고 군장변에 의한 봉국과 퇴직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또 토지도 하사했죠. 토지도. 자,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6페이지 20번 문제 볼게요. 아, 20번 문제가 아닌데 잠깐만요. 23번 문제네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아우구스투스 시기에 그 수만 얼마든지 보병, 기병, 수병으로 이루어진 동맹병력도 있었다. 게다가 항제의 경호부대도 있었고 수도 경비부대도 있고 그다음 바타비아이라는 부는 선발된 외국인 기병들도 있었다. 쭉쭉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B에 보면 이것은 인민의 속주와 관련된 따라할 체제다. 항제의 속주라 불리는 시민으로 구성된 군대인 하나 이상의 속주에는 레가투스와 불리는 관리들이 파견되어 속주를 통치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통치라고 고쳐주세요. 자, 이거는 대개 전직 병무관 중에 항제가 직접 서민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A와 B 시대적 배경을 기의 항제 시김. 그래서 A와 B 자료는 기의 항제시인데 기는 아우구스투스죠. 자, 항제가 전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작성 방법할 때 이제 전제로 깔고 이제 한 거고, 자, 항제가 니은과 니은들 군대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을 써보고, 니은이 제대한 후에 그 정치 사회적 권리를 한 가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 이런 다양한 변종들 뭐냐면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돈 때문이죠. 그러니까 군장병에 대한 봉급을가 신선 연금제를 통해서 마련한, 여기 오타가 있네. 마련한 재원에 아웃포스트 많은 재화를 투입해 군을 장악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타비아인이라는 건 이제 이민족이죠. 이민족으로 구성된 부대가 뭐야? 보조군이죠. 그들에게 이제 제대하게 뭘 줬다? 노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항제 설정된 이유, 속주 설정 이유를 왜 할까요? 치안이 불안하거나 반란 내지 야만족 침입 등 군사적 위험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항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있고, 자, 이 지역의 세금 징수 및 수납 과정을 두 줄에 쓰시오. 자, 항제 재정은 책임지는 징세관을 방을 징수했고, 세금은 항제 소속의 국고, 피스코스에 수납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오히려 이제 원료원 지역은 누구한테 들어가죠? 공공재정에 들어가요. 근데 비중이 항실재정보다 공공재정보다 누가 더 많아? 항실재정이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항실재정, 개인 재산에 크게 위전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 역대와 황제들은 항상 그 재정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네, 재정을 장악해야지 자신의 권력 기반이었던 누굴 장악할 수 있어요? 민중의 지지와 군대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이게 원수적인 본질이에요. 권력의 근원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된 문제를 써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것이 오연제죠. 오연제부터 해갖고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